네, 어젯밤 사이 소방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됐던 강원 고성 산불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현재는 막바지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고성 산불 12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은 이런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귀가를 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오후 8시 4분쯤 이제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발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화목 난로가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예, 화목 난로. 네, 네. 이제 뭐 목재를 태우는 난로죠. 그래서 그 이제 불씨가 번져서 인근 산으로 번졌고요. 그게 이제 12시간 동안 불에 타다가 이제 오늘 오전 경에 지금 주불을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산불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불을 잡고 그다음에 방화선을 구축해서 예. 더 번지지 않고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대응 3단계, 소방에서 대응 1, 2, 3단계가 있는데 3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력을 동원해서 예. 소방에서는 지금 진화를 실시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5시 30분경이 지금 일출 시간이었는데 네. 이미 5시 20분부터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예. 지금 진화를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주로 산불을 그 화재를 진화하는 그 작업은 헬기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워낙 넓고 네. 불이 거세기 때문에 지상 요원들 같은 경우는 확산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불을 끄는 것은 이제 헬기에서 보통 담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38대까지 동원이 돼서 아주 좀 지금 우리 산림청과 소방대원들, 소방 당국에서 고생을 해서 주불은 잡았다라는 단계입니다. 초기 총력전을 벌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대응 3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전국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 그런 수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지적 차원의 대응을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소방서로 치면 4개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요. 2단계는 이제 그 시도를 넘나드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개에서 10개 정도, 9개까지 이제 동원이 되는 소방서가 동원이 되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단위의 규모의 그러니까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개 이상의 소방서가 동원되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에도 산불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이 3단계를 바로 즉각을 동원했고요. 예. 그래서 바로 지금 가용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도 진화 장비를 한 400대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동원된 인력이 한 5천여 명 정도 동원이 돼서 진화를 했는데 또 거기에 있는 이제 22사단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22사단 군부대 병력 포함해서 인근 주민들까지 예. 2,200여 명 정도를 바로 대피를 시켜서 아주 다행히 그래도 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주불은 잡혔지만 지금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때라서 지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잔불 정리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잔불 정리 작업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하면은 이 산불이 꺼졌다라고 하더라도 예. 잔불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랬었죠, 사실. 지난해보다는 2005년 2005년. 양양에서 예. 박산사가 전소됐던 사고가 있었는데 소방당국에서도 그때 사실은 100% 진화를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서 좀 방심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예. 그게 다시 살아나서 양양에 있던 낙선사가 전소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은 물론 주불을 잡고 확산을 막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확인해야 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잔불이 남아있지 않나 이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잔불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뭇잎 사이나 특히 거기 있는 뭐 솔방울이라든지 뭐 이런 땅 속에 숨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숲 같은 데 보면 다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버보면 그 빨간 불씨가 살아나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3일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이 잔불이 남아 있는지 인편으로 땅을 계속 이렇게 훑어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을 해야 네, 되게 어려운 되는군요. 작업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소방 당국에서 담당해서 아마 3일 정도는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3일 정도 좀 주의해서 잔불 정리 작업을 네. 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초기 총력전 때문에 큰 불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잡힌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예. 가장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뭐 우리 소방 당국과 그다음에 여러 어떤 협조 체계를 만들어 주신 정부 당국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한 채, 비닐하우스 2동, 그다음에 군경 초소, 그다음에 그 소가 있는 우사 한 동 예. 이 정도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손해가 좀 났고요. 재산상 손해는 존재를 하는 듯하고 이제 85헥타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느 정도의 그 감이 잘 안 오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축구장으로 말하면 한 120개 정도 크기, 축구장 120개 예, 정도. 120개 정도가 이제 탔는데요. 뭐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피해 상황을 확인할 거고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바람이 강해진다고 이제 나오니까요. 좀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가 좀 잘 되어서 더 이상 이제 화재가 없기를 이제 산불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화재 원인들 이제 정확히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이번에 조금 차이점이 지난해하고 다른 점이 지난해는 동시에 세 군데서 이제 발화가 돼서 좀 불길을 잡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발화 지점은 한 군데였던 거죠.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양간 지풍이 있으면 이제 도깨비 불이라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불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4월 달에는 아직 잎새가 나지 않아서 굉장히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건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그게 이제 옮겨 나갈 수가 있는데 5월 정도 되면 이제 잎새가 좀 나와 있어서 아마 그 나무들이 물을 조금 많이 머금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자연적인 예. 환경이고 두 번째는 어제 뭐 그 정부 당국에서 저 한 11시, 10시쯤에 보는데 막 계속 속보가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어떻게 보면 시간 단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제일 처음에 8시 단계는 1단계, 그다음 9시 1시간 지나자마자 2단계, 그리고 0시 17분경에 3단계를 동원해서 정말 총력전을 했고 제가 제일 걱정했는 건 말씀 주셨다시피 22사단 탄약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정말 잘 되어 있던 부분.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마 아침에 되면 저도 이제 예.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요.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그 순간이 이제 가장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산불 진화의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그 5시 20분 어떻게 보면 다소간이 위험할 수 있지만 5개조로 정확히 나누어서 그 위험은 분산하면서 최대한 적기에 뭐 산불을 진화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좀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봄철 산불 원인하면 이제 양간지풍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시기 되면 양간지풍이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듣는데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바람이고 또 어느 정도나 강력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봄에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 한반도에 보면은 이제 북쪽에 고기압, 남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면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이게 양양과 간성에 이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이 바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고온 바람으로 형성이 예. 되는데 이 바람과 불이 맞닿게 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래도 이 양간지풍이 계속적으로 그 우리나라 강원도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저번 산불과 작년 산불과 올해 산불이 좀 달랐던 이유는 환경적 요인이 좀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왜냐하면 작년 산불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만에 해안까지 불이 번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화재가 최대 번진 그 규모가 3km 이내로 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방당국에서 대응도 잘했지만 물론 이 그 환경적인 요인, 왜냐하면 작년 그 화재 때는 30m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바람. 최대 풍속이. 근데 올해 바람은 15m까지밖에 안 불었기 때문에 예. 물론 체감적인 바람은 물론 심했겠지만 지금 추석 그래도 바람의 영향이 예. 상당합니다. 산불은 산불 때문에 바람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의 영향도 좀 도와주지 않았나. 지난해보다는 예.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요 수종이 좀 다르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화재 지난해 발생했던 그 지점에 수종하고 네. 올해 발생한 지점에 수종하고 네, 예, 어떻게 지금 다른가요?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산불의 주 원인은 이제 양간지풍이 예. 이제 주 원인인데 그 다음에 또 지목되는 것들이 이제 수종들,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엽수림, 그게 이제 주로 소나무들인데 강원도 산불의
강원도 산의 대부분의 나무들이 지금 예. 침엽수인 소나무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산불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침엽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게 솔방울 그리고 송진이죠. 그러니까 송진이 기름 역할을 하고 솔방울은 발화를 시키는 그 불똥의 원인이 되는데 최대 이제 1km까지 날아간다고 해요. 예. 근데 올해 지금 산불이 난 지역은 작년 산불보다 위의 지역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침엽수가 30%, 화렵수가 70%. 그러니까 화렵수가 불이 더 예. 넓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환경적 요인이 조금 불길을 확산시키는데 막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바람, 수종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었다. 화재를 진화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뭐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봄철 이 시쯤 되면은 양간지풍 계속 불 거고요. 그리고 뭐 건조한 것도 이 상수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떤 대책들을 좀 앞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혹시 저 앵커님 오늘 오시면서 한 9시에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혹시 문자 받으셨는 거 있으신가요? 그때 저희가 이미 회사에 나와서 네. 그래서 얘기하고 왜냐하면 있었죠. 지금 같은 게 저희가 오는데 그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네. 그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산림청 관계에서 굉장히 건조한 날씨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예. 그 안전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그 주택에서 발화가 되었다. 8시 4분쯤에. 그래서 이제 지금 감식을 하는 거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보일러 쪽에서 이제 발화가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산불 자체가 자연적인 어떤 발화보다는 사람에 의한 발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저는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생활 방역 단계로 넘어갔을 때 특히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강원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올라가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감시 체계도 굉장히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지금같이 소방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염 교수님, 네. 이게 전국 차원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헬기 30여 대가 이제 한꺼번에 현장에 투입돼서 진화 작업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운항을 하다 보면 좀 안전에도 걱정이 돼요. 네. 여기에 대한 안전 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대는 상당히 많은 규모의 헬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휘 헬기를 띄웠습니다. 예. 지휘 헬기를 띄워서 중앙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 헬기들 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통제를 했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 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화 헬기들보다 더 고도를 상승시켜서 거기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예. 무선 통제를 하면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이 38대가 작업을 한 그 상황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인근에 바로 저수지가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저수지가 도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작년과 또 달랐던 그 부분이 저수지에서 물을 퍼서 바로 실어 날라서 진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상당히 많은 또 환경적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밤에는 그런데 동이 틀 때까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야간에 동원할 수 있는 헬기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해서 안 하는 겁니까? 헬기는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야간에도 예. 작업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작업을 안 한 이유는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예. 사태 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야간에 특히나 이 화염 때문에 시야가 방해가 되고요. 또 연기들 때문에 안 보여요. 사실은 이 조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보통 헬기를 운용하지 않고요. 거기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방화선을 구축을 해서 확산을 막고 있는 그런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아침까지 지켜본 상태에서 네.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쯤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면 헬기를 동원합니다. 예. 승재원 연구위원님, 네네. 보통 산불이 일어나고 나면 피해액도 상당하고요. 또 사건 처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천 화재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피해 규모가 발생했느냐라는 걸 찾을 것이고 지금 아마 그 경찰서하고 고성 경찰서가 합동으로 이제 종합 그 대책반을 만들어서 약 한 40여 명 이상이 이제 들어가서 왜 이게 뭐 발생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예.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게 과실이 있다면 예. 결국 과실로 인한 실화가 발생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통 과거의 경우에 이렇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재산적인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됩니까? 그렇죠. 저번에 이제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는 85헥타르였는데 작년에 발생했는 그 4월에 발생했는 화재에서는 약 2,100헥타르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어떤 범죄였고 뭐 산불이었고 그때 아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이제 피해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발화 원인 중에 하나가 한전이었고 그 한전에 이제 관계된 이제 구상권 행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발화 부분에 원인이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다 그럼 네네. 괜찮은데 개인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특히 뭐 저희들이 나중에도 또 논의하겠지만 이천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 시공사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느냐, 특히 인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살림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국가가 과연 개인에게 할지라는 민사소송은 논의를 치고 형사소송에 대해서 실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시기가 지금 굉장히 건조하고 4월에 이미 산불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불씨 하나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서 정밀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데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사실 오늘 이제 감식은 3차 감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2차 감식까지는 왜 화재 원인이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판단인데요. 그 원인 판단이 지금 좀 잘 되고 있지는 사실상 다음 주에 3차 감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돼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감식하는 것은 사실상 뭐 화재 현장 감식은 화재 원인도 중요하지만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유류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금 이렇게 점검물을 좀 가지고 와서 사실 유류품에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점거품들을 흔히 저희들이 말이가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해 보면 화재가 보통 2층 지하에서 발화되었다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고 뭐 우레탄 폼하고 그다음에 용접을 같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감리사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를 그 유류품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사건 관계에 관한 사실을 좀 확인하는 방향에 의한 현장 감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곳곳에서 우레탄을 주입했고 또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했고 무언가 불꽃이 얹혀졌다까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정확히 처음에 왜 발화가 됐는지는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되는 대목인데요. 어떻게 추정해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감식 결과상의 그 지하 2층에서 지금 새로 발견된 게 있죠. 산소 용접기와 절단기가 발견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확실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고가 이어졌던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그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 후진국형 재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이 유증기가 발생하는 우레탄 폼 작업은 기본적으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지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도 안 시켰을 뿐더러 안전장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용접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꽃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동시에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업을 했으면 안 되는 게 일단 맞고요.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방어막이 하나 있었다면 불꽃 튀는 걸 막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고 원인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전에 2005년에 있었던 냉동창고 화재하고도 똑같은 게 지하에서 발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연성 물질과 만나서 화재를 키웠고 그리고 거기 있던 근로자분들이 대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원인이 또 커졌고 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감식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되는데 시공사가 지금 6번이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우리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그 서류상으로 완벽했다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다른 지금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정도 안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 서류상 내용은 자기들은 분명히 했다라고 지금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은 여러 가지 진술들, 증언들을 보고 현장 상황을 보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 2층에서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했고 그것이 발화로 이어졌고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 부분을 이제 밝혀내는 게 현장 감식의 중점 사항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화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가 훼손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치워내면서 화재 원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건 간 유력한 좀 증거물로 보이는 산소 영접기와 절단기가 지하 2층에서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산소 용접비하고 절단기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고된 참사였다 이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국에서 계속 여러 번 이 위험하다 그리고 환기도 시켜라 동시작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게 증언에 따르면 이제 무시됐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뭐 정부와 경찰에서는 계속 사정당국에서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도 역시 그것이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시공을 좀 단축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네. 최대한 경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6번의 어떤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형사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화재가 결코 다시금 발생해서 38명의 안타까운 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분명히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면 네. 뭐 형량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사정책에서 가장 낙후된 정책일지는 모르지만 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 시정 공고를 했음에도 시정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결코 면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가 같이 강조되고 그것이 부과되어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2008년 이천 냉동 사고 화재하고 이제 판박이 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에 사업주가 2천만 원 벌금형 받았다고 하는데 이 솜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이런 사고를 키운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국회에도 지금 관련 법들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뭐 가장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 이천 그 사건에 보면 내가 불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 듯한데 네. 사실 불났는 부분하고 이 사람의 과실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핑계는 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층에 지하층이 내려가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 벌금이라는 것도 당사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범위를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벌금 또 이게 과실이다 보니까 이게 실형을 부과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법원은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솜방망이적인 처벌, 그냥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예. 처벌이라면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사람의 과실, 사람의 잘못이 예. 개입되어 있다면 그 부분들이 분명히 시정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방법 그리고 형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 상황이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국민들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시공사의 책임 인정 안 하는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시공사 책임도 문제지만 감독기관이 감독을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도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런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은 책임자까지 체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아니면 재판 결과상에 보면 실제로는 최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기보다는 중간 관리자나 안전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안전 관리자를 양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이런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전 관리를 이제 외주 업체에서 와서 이제 안전 관리를 하게 되니까 예. 이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경영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지금 결국은 그 여기 지금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6번이나 여기서 지금 점검에 대한 그 안전 점검에 대한 미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그러면 이건 사실 말을 무시했다라는 얘기밖에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의 문제도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제도적이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걸 음주운전 삼진아웃 같이 지금 여기도 만약에 이런 어떤 규정 위반이 있으면 3번 정도의 삼진아웃 제도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 시공사 같은 경우도 3번 만약에 잘못했다, 6번이니까 지금은 이게 위반됐을 때
그냥 이게 위반됐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켜라라 권고 사항이에요? 네, 일부 다시 재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승인. 권고를 하게 예. 되고,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그걸 이제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그 답변서마저도 대리로 써주는 업체가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다 하고 예. 관행적으로 또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서 방문한다 하더라도 예.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이번 국회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했던 법이고요. 굉장히 그런데 3년째 표류하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올해 국회가 한 달 남았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그냥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다른 의원님이 다시 재발의를 하셔야 예. 되는 건데 여기 이거 말씀만 좀 한번 드리면 이 법안은 보면 아까 말했듯이 최고 책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하청 업체라든지 외주 쪽에다만 피해를 떠넘기기 때문에 원청에다가 피해에 대한 그런 형사처벌이라든지 민사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부과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또 이 예. 사업장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런 공중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예.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법의 미비 허점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말씀이신데 20대 국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의원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